자, 안녕하세요. 한국 역사 속에도 이런 진기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붓다로드 삼국유사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사실 원성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까지의 어떠한 그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상대 신라가 되는 거고, 그리고 태종무열한 김춘추부터 이제 중대, 그래서 무열한계가 계속 내려오다가 이 하대 쪽에 오면 해공왕을 끝으로 해서 이제 김춘추 계열이 끝나고 갑자기 뜬금없는 내무란 계열, 이게 뭔가 싶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또 맨 마지막에 신라가 끝날 때쯤 되면 또 이게 뭔가 싶은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박씨가 왕이 되는 3대에 걸쳐서 박씨가 왕이 되는 박씨가 언제적 박씨인데 지금 이게 한 50대 내려가다가 갑자기 박씨가 나오면 이게 되냐고. 그런데 그런 진기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변화될 때, 그래서 태종무열한 김춘추계가 계속 쭉 하다가 내무랑이 된다는 얘기는, 내무랑은 저 위에니까 그냥 김씨 중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생각하면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면 뭐 철종 뭐 이렇게 뭐 왕족이 아닌 건 아닌데 그것도 왕족인가 싶은 정도로 물론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철종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는 내무랑계는 아닌데, 내무랑의 혈족은 아닌데 계속해서 왕실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걸 정변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무튼 그런 사건들에 의해서 혈통이 바뀌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대 신라, 그래서 상대, 중대, 하대. 상대는 김춘추 이전에, 태종 무열왕 이전까지를 상대, 그 다음에 김춘추계가 계속 내려온 데를 중대, 그리고 김춘추계가 끝나고 이제 신라 망할 때까지를 하대, 이렇게 혈통적으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대로 가면 완전히 이제 복잡한 상황이 펼쳐져요. 그리고 하대로 갈 때 나타나는 이 내무란계가 다시 등장하는 것도 사실은 복잡한 겁니다. 복잡한 상황이 아니면 혈통이 저렇게 바뀌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벌써 몇 번째 했었어요. 그런데 또 할 겁니다. 또 할 겁니다. 해공왕이라는 약간 여성틱한 왕이 있었고, 이 왕이 또 아들이 없어요. 여성틱해서 그런 건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저는 여성틱한 왕이 공민왕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거기는 뭐 임신이 됐다가 뭐 임신 과정에서 노공주가 죽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쪽은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난가 싶은 거죠. 그리고 이걸 또 이해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귀족 제도는 조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귀족은 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삼성가 혈통으로 태어났어. 그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벌은 어떻게 보면 귀족에 해당하는 거고, 조선시대의 양반이라고 하는 거는 삼성 같은 데 사장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 사장은 지위예요. 부여받은 지위. 그래서 그거는 계속 상속되는 게 아니고, 사장 아들이라서 삼성 사장 아들이라고 해서 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끝이고, 그 재벌 일가가 돼야 보통 말단에 시작하는 경우는 없죠. 무슨 실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부사장, 사장, 뭐 부회장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지위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완전히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지분이 남아 있어요. 지분이. 예, 그래서 조선 시대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충돌하면, 조선 시대에서 충돌해서 패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도륙을 내버리거든요. 그쪽 집단 자체를 싹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폐해도 잠깐 물러나 있다가 또 나옵니다. 김춘추도 내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김춘추도. 김춘추 아버지가 김용춘이고 그 김용춘, 김용수라고도 하고 그 사람은 아버지가 진지왕이 폐위됐잖아요. 폐위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왕실 주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하고는 달라. 조선에서 단종이 이렇게 두드려 맞았어. 안 그러면 광해군 같이 됐어. 그러면 그쪽 계열은 싹 쓸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찬 김지정이 난을 일으켜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원한 거는 동탁이나 조조예요. 그래서 임금을 끼고 이렇게 딱 잡고 있다가 임금이 돌아가시면 난가를 해보고 싶었지. 그러니까 연개소문과가 있고 이성계과가 있다니까.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니까. 연개소문과는 내가 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딱 이렇게 하다가 상황 보고 어쩔 수 없으면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고려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무인시대라고 하는 게 정중부라는 사람이 그렇게 난을 일으켰을 때도 사실은 자기가 왕을 하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이성계는 약간 캐릭터가 다르죠. 엎은 김에 막바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끗 차이인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김지정이라는 사람은 일단 왕이 되려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잡아놓고 저 조조 같은 정도로 해서 잡아놨다가 나중에 상황 봐가지고 어떻게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잡아만 놨다가 이 선덕왕, 원성왕, 김주원 뭐 이게 연합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연합 세력에 의해서 결국 오히려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여기는 진짜 재밌는 거예요. 해공왕 부부를 죽였다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죽였다. 죽이면 사실 왕위 계승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몰아붙일 때는 사실 김지정이 죽였다 이렇게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아닌 것 같다. 저 선덕왕이 죽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뒤에까지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그거 있죠. 경종과 영조. 경종 누군지 잘 모르시죠? 장희빈 아들이면 장희빈 아들이고 요 동생이 영조거든요. 영조. 그래서 저 경종이 사람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잖아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중성화 수술을 받아서 사람이 좋았나? 모르겠네. 사람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일설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경종이 약간 중성화됐느냐? 엄마가 그걸 잘못 잡아서 땡겼대잖아. 근데 설마 뭐 그렇겠나 싶어. 이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역사가 이긴 쪽에서 쓰기 때문에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종의 문제는 사실 장희빈 때문이야. 이렇게까지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걸 잡아서 땡기겠나 싶어. 그렇게 해서 뭐 안 죽으려고 뭐 하는 과정에서 저거를 잡아 당기는 바람에 애가 달고는 있는데 기능이 안 됐다. 뭐 이래가지고 애를 못 낳았다. 뭐 이렇게 약을 파는 거예요. 이긴 쪽에서, 영조 쪽에서. 그래서 저쪽 영조 세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종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영조를 세제로 놓는 거죠. 세자는 아들이고 이건 동생이니까 세제. 그래서 연인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인군을 세제로다가 책봉을 하는 것까지 가는데 보통 같으면 저게 이제 경종이 좀 독한 사람 같으면 영조를 죽였어야 됩니다. 죽이면 사실 사건이 굉장히 깨끗해지는데 착하니까 이복 동생이라도 내 동생인데를 시전한 거야. 이게 저도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진짜 역사에 정의가 있나? 어떤 때는 양보해주면 상대가 감화가 돼서 잘해. 그런데 양보해줬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알고 있네? 이러면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모가 나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모가 났는데 영모가 난 걸 내가 충분히 알고 있어. 네가 영모 일으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조심해. 이렇게 하면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고, 야, 저게 마음 어떻게 바뀌어갖고 나를 죽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 독이 올라서 달려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업보가 꼬여 있어서 저렇게 되는지. 그래서 경종은 사람이 참 좋고 어질고 자기 동생을 끝까지 보호해요. 자기 옆에 자기 측근들이 영조를 죽여라라고 얘기하는데, 연인군 죽여라라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보호해서 쟤는 내 동생 하다가 자기가 갔지. 자기가 갔지. 그 관계 그냥 갔다도 있고, 그냥 갔다는 썰이 그냥 저 영조 쪽에서 주장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왕을 만나고 왕이 위독해지는 상황에 촉발되는 게 그때 만난 사람이 영조예요. 영조예요. 그리고 그때 뭐 게장국을 갖다 줬다는 거죠. 그게 유명한 게장국 사건이거든. 그걸 먹고 사람이 이제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뭐 탄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야사에도 계속 나오고 민간에 돌아다니고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영조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거든요. 왕이 되고 난 뒤에도 형을 죽이고 자기가 형을 죽이고 왕이 됐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몰라. 근데 정황상 뭔가 작업을 했을 확률은 굉장히 높아. 왜냐하면 이익 보는 주체가 언제나 작업하기 마련이거든요. 아니, 운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우연치 않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덕왕이 죽였는지 알 수 없어. 하지만 정황상 선덕왕 쪽에서 죽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나오고 결국 삼국유사 같은 데도 선덕왕이 보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나 이런 데까지도 나오는 거야. 조선이 안 망한 상황에서 역사가 쓰였기 때문에 저게 영조 입장에서 역사가 가고 있었던 거고, 사실은 고려시대 때 신라 역사를 쓰고 있으면 굳이 커버를 쳐줄 필요가 없지.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상황이 또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선덕왕 쪽에서 죽였대. 김지정의 난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해공왕 부부를 다 날렸대. 그래서 선덕왕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37대, 38대가 이제 원성왕이 되는데, 요 두 사람은 내무란계예요. 17대를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누구 자식인지 알게 뭐 20대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대수로. 그러면 이게 뭐 그 피가 그 피인가? 뭐 이런 전주 이씨면 다 이성계 후손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 이게 지금 한 20대 내려갔다고 봐봐. 이게 그게 뭐 종손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은, 아니 그런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대체 몇 대 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대다수는 20대에서 30대 사이입니다. 자기 그 족보를 보면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 성씨는 고려 후기쯤 만들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해지는 게 뭐 70대 손이에요. 뭐 이런 거 없어요. 대부분 20몇 대 손이에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20대 정도 내려가면 엄청나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당위성을 주장한다는 게 이게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센 놈이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먹혔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게 누구냐면 유비지, 유비. 유비가 유씨니까 내가 한 황씨를 계승하는 거 아니요? 촉한이요. 우리가 촉한. 촉에는 살지만 실제로는 촉당에 살고 있지만, 중국의 서남 쪽에 촉당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한나라를 계승한 거요. 조조는 조씨잖아. 오나라 송건은 손씨잖아. 손오공인가? 그럼 손오공을 계승했나 걔는?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유씨니까 한 왕씨를, 한고주 유방을 계승한 거예요. 이게 뭔 쓸데없는 소리요.
이게 그런데도 그게 나름의 당위성으로 조금 먹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혈족으로서의 저게 가능성이 뭐 얼마나 있겠냐, 농도가 얼마나 있겠냐, 20대가 내려갔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는 정도죠. 그렇게 해서 이쪽에 뇌물한계, 무혈한계에서 이 뇌물한계로 전환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라 하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선덕왕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거냐? 이제 김주원은 무혈한계고 이쪽은 원성왕은 뇌물한계예요. 그래서 무혈한계가 정통성이 있는 거거든. 지금은. 그래서 김주원이 왕이 되려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왜 어떻게 원성왕이 되느냐와 관련해서 삼국유사의 원성왕조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 기편에. 원성왕 편에 원성왕이 두 번째 재상이래. 선덕왕이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기는 두 번째 재상. 첫 번째 재상은 누구냐? 김주원이에요. 김주원. 그러니까 김주원을 무시할 수 없다니까. 이 혈통을 무시할 수 없다니까. 혈통을 무시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재상인데 꿈을 꿨다네. 넘버 2인 거야. 내가 될까? 잘못해서 이게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면 혈통이 이쪽이 우월하기 때문에 이쪽이 다시 왕이 되면 자기가 잘못하면 이거 날아갑니다. 이거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귀족들하고 조금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 상황인데 꿈을 꿨더니 이게 재밌어. 복두를 벗고 이게 관을 벗고 소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좀 찌질한 관을 쓰는 거예요. 찌질한 관을 바꿔 쓴대. 그리고 12현금 검은고 12줄짜리 검은고를 들고 청관사 우물로 들어갔대. 꿈속에서. 그래서 이게 뭐지? 우리도 이제 꿈을 꿔보면 보통은 다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개꿈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고 어떤 거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이게 뭐지? 깨고 나서 이게 뭐지? 뭔가 신호가 있는 것 같은데 태몽인가? 뭐 이런 거. 그래서 태몽인가 해서 알고 보니까 태몽은 아니고 회충이지. 회충 태몽이야. 회충 태몽. 그렇게. 왜 그런 거 좋아해? 뭐 별로 지저분한 얘기였는데. 그래서 그런 식인 거지.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래갖고 자기가 궁금해. 여기고 있는데 그때 점 보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고 합리성으로 치닫게 되면 이게 점점점 이렇게 문화적으로 발전해 가면 신비적인 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주술성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주술성이라는 게. 하나는 원시적인 미개함에서 오는 주술이에요. 미개함에서 오는 주술. 인간들이 문화적으로 너무 약하고 뭐 별거 없으니까 그냥 강자가 나를 도와줄 거야. 이 사실은 이러한 주술성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신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신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구난방으로 사람이 죽어. 그냥 뭐 멧돼지 한번 잡으러 갔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받쳐가지고 죽고. 그래서 이게 미개함에서 오는 주술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강자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게 주술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강자가 좀 더 구체화되면 이게 신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미개문화예요. 미개문화.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점 이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과학으로 연결되잖아요.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발전하면서 합리성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같은 문화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인간은 동물이고 인간은 발전해도 동물이고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 추구의 동물. 그래서 합리성만 갖고 못 산다니까. 합리성만 가지고. 특히 대도시가 만들어지고 콘크리트로 상징되는 규격화가 이루어지면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답답함을 초래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야. 다음 달에도 100만 원. 다음 달 이러면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답답하잖아. 그러면 올려주면 덜 답답한 거냐?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첫 달엔 100만 원, 둘째 달에 200만 원, 셋째 달에 3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올라간다고 100만 원씩 베팅을 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더 줘. 누가 나를. 그럼 엄청나게 좋지. 100만 원씩 늘어나잖아. 그런데 이 값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 그게 기대치가 딱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몇 달만 반복돼도 어차피 100만 원 더 올라갈 거니까 해서 계산을 미리 때려서 쓴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가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게 반듯한 곡선에 가도 문제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서프라이즈가 있어야 돼. 야 이게 이런 게 하나씩 터져야 되는데 이런 게 터지면 이게 이렇게 터졌다가 자 봐봐. 그냥 그림으로 그려줄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만족도가 떨어져.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상향하면 요거는 괜찮지만 요것도 계속 같은 값이면 사람이 계산 안에서 딱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아들이 취직해가지고 첫 달에 엄마 용돈 쓰라고 10만 원을 줘. 고맙지. 그게 한 1년 반복되면 당연히 줘야지. 세금이지 세금. 안 주면 저 자식이 내 자식인가? 내가 저걸 왜 낳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계속 올려줘. 엄청 고맙지. 하지만 안 주면 싸움 난다니까 나중에. 우리 연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노령연금 뭐 이런 거 줘요. 고맙지. 안 주면 내가 정권을 뒤집는다. 이렇게 나올걸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것도 재미가 없다니까. 익숙해지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마디씩 터져줘야 되는데 야 이걸 터트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걸 터트리고 이렇게 인생이 가면 행복하지. 근데 너무 올라가면 한 번 정도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 떨어지면 난리 난다. 이거 이제 상황이.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한 거야. 묘한 거. 그래서 이거나 이걸로는 이게 합리성이거든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행복 추구가 있고 그게 현대적 주술이에요. 저는 이걸 이제 신주술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주술. 그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말 안 되는 설정들이 계속 나오는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가 약간 기발함으로 극전부되는 정도였었지 지금같이 무슨 뭐 시간을 거슬러 다니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식 주제들이 나오지 않았었다고. 근데 지금은 말 안 되는 게 훨씬 많아. 그리고 명품에 대한 소비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합리성이 아니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주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특화되는 그게 미학이라고 하는 개인적 판단, 주관적 판단과 관련되는 거고 사실은 나만 좀 뭘 해줬으면 그리고 이게 원시사회에서 주술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개함에서 나오는 것도 신이 나를 봐달라고 하는 거지 우리 집단 전체를 봐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만 좀 빼줬으면. 이때는 여차하면 이게 잘못하면 죽어요. 사람이 사소한 걸로도 죽고 이러니까 나는 좀 누가 좀 보호해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은 내가 좀 튀었으면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이 나를 보호해줘요가 아니고 좀 특히 SNS가 지금 강조되면서 그게 더 심화됐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사람들의 불행의 강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자꾸 뭐 명품을 사서 가방에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사진 올리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이렇게 찍어갖고 올리고 나 이런 거 해요.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사진만 찍어서 올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죠. 집안에서 내후관이 앉아가지고 대충 먹고 있는데 이렇게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는데 이거 덜어놓기도 귀찮아가지고 그걸 뭘 덜어먹냐? 그냥 거기서 열어서 먹으면 되지. 이게 돌렸다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고 이게 다시 쌓여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러고 있는데 어떤 놈이 이렇게 채려놓은 거 이렇게 화려하게 채려놓은 걸로 가지고 나 이거 쓸고 있어요 뭐 이러면 저놈을 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상실감과 박탈감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주술성이라니까요. 그게 개인 미학 주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개인성 튀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미학적 판단이거든요. 사실 명품이라든지 사치품 안 그러면 어떤 특수한 것들은 전부 미학적 가치예요. 그게 합리적 가치 절대 아닙니다. 가성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심리 구조가 사실은 주술성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 안 되는 이야기들이 주변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웹툰 뭐 할 거 없이 계속 다 말 안 되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범람하는 게 뭐냐면 틀에 갇혀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 개발 시대에는 내가 어느 정도만 하면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점프가 됐는데 지금은 점프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것만 해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가거나 안 그러면 여기서 조금 2도, 3도 각도로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의 삶이고 이 정도면 이게 떡상하는 거죠. 그런데 개발 시대, 뭐 70년대, 80년대 이게 가능했잖아요. 여러분도 그거를 경험을 여기 조금 연세 드신 분은 경험해 봤잖아. 남편이 월급 받는 거 필요 없어. 왜? 내가 아파트를 몇 번 옮겼더니 그 남편이 10년 벌 걸 내가 모았다니까. 그냥 나는 이사를 내가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난 이사를 다녔을 뿐인데.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땅 같은 거를 그러니까 뭐 투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한 집에서 20년씩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 리모델링 하기도 귀찮고 벽지 바르기도 귀찮고 저쪽에 새 아파트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요 기회에 한번 옮겨갈까? 이 짓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짓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 세대에는 계속 몇 억씩 번 거지. 생각지도 않게. 아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시대에는 요게 가능했고 지금은 사실 이게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답답해하는 거고 그 답답한 걸 어딘가로 해소하는 방식들이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신주술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어디서 나타났냐면 사실은 귀족들은 옛날부터 이게 있었어. 귀족들한테는. 제가 황제나 이런 사람들 기록을 또 많이 보잖아. 이 사람들은 계속 다 가졌거든. 내가 만수르야.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러워. 부러워. 뭐 불평등해요.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멘트고 속으로는 부러워. 속으로는 부러워. 그런 사람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뭐가 있냐면 대부분 뭐라고 나타나는 거냐면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 오래 건강하게 잘 살 수 없을까?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거나 주술성인 것들을 내가 해서 내가 안 무너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가진 거를 다음으로 어떻게 죽은 뒤나 다음 생으로 땡겨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다고. 이 생각을 했다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는데 관중이라고 하는 그 관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춘추 5패 중에 첫 번째에 속하는 제나라 환공이 관중에게 뭐라고 명제상입니다. 관중은 해먹을 걸 잘 해먹는 명제상이야. 아주 놀라워. 그러니까 청렴결백한 명제상이 아니고 다 해먹어. 해먹지만 더 성과를 더 내. 당나라 현종 때 제일 당나라가 번성할 때 밀교가 번성해요. 그게 주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 당나라가 떡상할 때 주술성이 번성하느냐? 그게 먹고 살기 편하고 안정적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도 저는 3만 불부터 주술성이 확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GMP 3만 불부터 주술성이 확대돼. 그러니까 취미 판단에 의한 행복 조건들이 예전보다 훨씬 강화돼.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캐 선글라스를 뭐하러 끼냐, 뭐하러 사냐 라고 생각하는 거는 합리성이에요. 그걸로 한두 번 재미있고 그 재미있는 걸 위해서 내가 뭐 한 1, 2만 원을 소비했어. 그건 내 행복 가치로 충분해. 사실 그런 게 주술성이거든요. 그게 미학적 판단. 재미, 행복과 관련된 거. 그 정도 재미가 1, 2만 원으로서는 된다는 얘기예요. 명품도 그런 거예요. 명품도 그런 거.
그리고 말 안 되는 가치들이 왜 계속해서 저렇게 대두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난 영화나 이런 거에 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대본, 영화나 웹툰이나 이게 왜 우리 말 안 되는 거 되게 많거든. 머리에 말 안 되는 것만 꽉 차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시대가 이 시대인데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너무 늙은 거야. 내가 3만 불 세대를 조금 일찍 만났으면 이게 우리 진짜 내 시대인데 이게. 그래서 귀족들이 의외로 이런 주술성에 잘 이거 됩니다. 그리고 종교에 이 심취하는 사람들 중에 전문직이 오히려 있어요. 전문직들이. 그것도 주술성이에요. 그 주술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더 주술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잘 먹혀. 없는 사람이 그런 걸 저런 거에 대해서 합리성을 가지려고 잘 따져. 의외로. 생각이 좀 달라. 너무 없으면 또 주술성으로 갑니다. 그건 약간 미개 주술성. 그러니까 그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현상을 묘사하는 거가 아니고 어떻게 추상 뭐 이상한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야 저거 나도 그리겠다 야 그렇게 얘기하면 100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주술성이야. 그래서 제가 현대의 주술성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술성이 디자인으로다가 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재밌는 생각인데 그냥 그런 얘기였고요. 이게 주술성이야. 그래서 이 꿈을 딱 이렇게 해서 해몽을 했더니 야 이거 뭐지? 이랬더니 복두를 벗고 소립을 쓰고 12현금을 들고 청관사 우물로 들어가는 거는 네가 삭탈간직돼서 이게 날아가서 묻힐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점쟁이가. 야, 너 관 벗었잖아. 그럼 너 날린다는 거야. 너 김주원이한테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너 죽을 거야. 너네 쪽 날아갈 거야. 라고 했는데 아찬 여사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잊지 않으면 내가 해석을 다시 해주겠다. 딱 이렇게 나오거든. 너가 왕이 되면 나를 기억해라. 이 조건으로. 나도 저 시대에 있었으면 저런 거 할 수도 있을 건데.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는지. 그거 저 꿈 말고 있잖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서광사. 왕이 될 거를 풀었다 그래서 풀석에다가 왕이거든. 그 서광사, 안변의 서광사. 그게 이성계가 그 석가래 3개 이렇게 짊어지고 나오는 꿈을 꾸고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러는데 석가래 3개 짊어지고 나오는 꿈을 꾸고 그 무학대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야 네가 집이 눌렸잖아. 그러니까 너 짜부돼서 죽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 아니 그렇잖아. 너 그거 조금 잘못 움직이면 간다. 너 다른 쪽 파한테 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무학대사가 이렇게 딱 석가래 3개는 이렇게 해서 너가 있으니까 임금왕자야. 그런가? 이게 만약에 지금 한글 전용 세대에 살았으면 참 골치 아프지. 이거 왕자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운동 열심히 해서 왕자가 생겼어요. 그럴 때 한글 왕자. 한글 왕자. 여러분도 있잖아. 이렇게 큰 거 원 하나 있잖아. 원. 그게 왕자 새겨지고 있는 거야. 한글이 한글. 그게 한문 왕자가 아니고 한글 왕자가 새겨지는 거지. 이렇게 크게. 여러분 바깥 양반 이렇게 보시면 그 왕이 돼가고 있어. 이렇게. 왕이야 왕. 배에 왕 있는 사람들하고 살아서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이 아찬 여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복두를 벗고 당신 관을 벗고 새로운 관을 쓴다는 거는 그거는 왕의 관이다. 왕의 관이다. 그리고 그것이 약간 이렇게 없어 보이는 거는 그건 백성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팔아요. 이게 진짜 아사모리한 얘기요. 그리고 12현금을 들었다는 거는 12줄 들었다는 거는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당신 후손이 12대까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왕으로 12대까지 내려간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렇게 비슷하게 내려가요. 그 신라 왕계를 보면 비슷하게 내려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청관사, 저 우물이라는 게 재생의 공간이거든요. 언제나 그렇게 재생, 다른 또 다른 공간으로 초월해서 넘어가는.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도 고구려 고분을 보면 우물 형상이에요. 우물 형상. 그래서 그게 신들의 세계, 하늘의 별로다가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세계로 시간 이동을 하는. 아니면 공간 이동을 하는 그런 초월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물하고 동굴은 그걸 통과하면 또 다른 세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거의 전 세계에서 공통의 상징이에요. 공통의 상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네가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서 그건 왕이 된다는 거다. 그리고 그 우물이 어디 우물이냐? 천관사잖아. 천관사가 어디냐면요. 경주에 천원이라고 있어. 천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천원. 그 천원에 하늘을 읽는 어떻게 보면 전 우주의 중앙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하늘을 읽는 신당이 있어. 신당이. 그게 천관이에요. 천관. 그리고 나중에 저기가 사찰로 바뀌면서 천관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선덕여왕 보면 미실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게 천관녀예요. 저 천관사 무당입니다. 천관이라고 하는 그 신탁을 받는 그 절 되기 전 얘기예요. 저게 절이 되기 전에 원래는 거기가 신당이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리더 무당이에요. 그래서 미실이 그런 정도로 나오는 거고 저희가 나중에 불교가 강력해지면서 절로다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종교들이 대부분 그 자리에 절이 들어서거든요. 그게 전부시대 실처가람들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적인 구조 위에 절이 더 씌워지는 거죠. 불교가 더 씌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저도 저번에 가봤지만 좀 안타깝던데 더 크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를 알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돼서 그래서 하필 저기 천관사로 들어가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속적인 정통성과 불교적인 정통성을 네가 다 안는 우주의 중앙 임금이죠. 임금이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저 천관사에 있었던 여자 무당하고 바람이 난 게 나중에 이제 요거보다 연대가 훨씬 앞서가는 이야기예요. 이제 김유신이죠. 김유신과 청관녀의 사랑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못 들어봤으면 말고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못 들어봤으면 그거 다시 보기로 해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주원이 있는데 김주원이 있는데 그게 내 위에 직급인데 같은 재상이라도 김주원이 1번 재상이고 내가 2번 재상인데 야 어떻게 주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 되냐? 내가 쟤한테 밀릴 것 같은데? 이러니까 진짜 웃기는 얘기를 한다니까. 북천의 신에게 제사해라. 이게 뭔 쌉소리야. 북천의 신에게 그러니까 경주 북쪽에 있는 흐르는 물, 그게 북천이에요. 북천, 하천. 그 신에게 제사를 해라.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무슨 알라딘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했는가 봐.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는 안 나오는데 했는가 봐. 왜? 나중에 화백제도의 그 화백회의에서 김주원이 아니나 다를까 왕이 된 거예요. 왕으로 선출 김주원. 딱 화백회의는 또 만장일치거든요. 화백회의에서 만장일치 아닌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경순한 김부가 왕건에게 나라를 귀부시키겠습니다 했을 때 다수결 한 번 했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만장일치거든요. 김주원 만장일치 이래가지고 왕이 됐어. 이 선덕왕이 죽고 나서. 그래서 만장일치 선출됐는데 김주원이 하필 북천 위쪽에 살아서 내려가려고 임명장 받으러 내려가려고 할 때 북천에 물이 불어서 못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때 전에 설명을 해줬는데 이거를 북천에 물이 불어서 못 내려갔대. 그거 물 빠질 때까지 하루 이틀 기다린 거야. 그 사이에 김경신이 뒤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북천물 빠지기 전에 상황을 반전시켜서 자기가 다시 재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원성왕이 되는 거예요.
원성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북천은 영험하다. 그리고 저 북천 때문에 왕이 못된 김주원은 나중에 자기 외가가 그쪽이다라고 하는 썰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그게 강릉 쪽이거든요. 그래서 강릉 쪽으로 가서 그때가 구주 오소경 할 때 보면 명주군이에요. 그래서 명주군왕에 책봉된다라는 이야기가 여지승남, 동국여지승남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김주원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김주원의 후손들은 경주에서 또 재상 자리도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충돌해서 한번 밀려났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귀족제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혈통 자체가 높기 때문에 죽이지 않아요. 쉽게 죽이지 않아.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쓸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능력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조선시대 관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계속 그 근처에서 포진하고 있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경주의 북천이 생각보다 영험하다. 북천이 왕을 바꿨다. 그리고 꿈해몽은 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원성왕이 왕이 되고 원성왕계가 쭉 내려갔고 저 해몽을 해줬던 여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몫 단단히 잡았대. 야, 저거는 진짜 내가 왕이라도 저거는 진짜 챙겨줘야지. 예. 정조로 말하면 홍구경이다. 홍구경. 1등 공신. 세조로 말하면 한명회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들끼리 잘해 먹었다더라. 북천의 신을 매수해서 지들이 잘해 먹었다더라. 라고 하는 걸로 오늘 이야기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저 밑에 경문왕 이야기 48대 경문왕 이야기 그 중간에는 좀 별로 재밌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편에 나오는 48대 경문왕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문왕이 누구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 임금님 귀에 당나귀 귀를 가졌던 그 엘프 귀를 가졌던 게 경문왕이에요. 경문왕. 그래서 그 이야기 다 한 번씩 들어봤지만 그게 진짜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